알릴 의무 안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금 청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에서 보험 계약자가 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진행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삼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자라고 하면 보험 계약 보험사 보험 계약자, 네, 보험 설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보험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험사와 이 보험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이 손해사정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청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알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의료기록 열람을 해가지고 의사소견에 대해서 그 이게 의료구역에는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중간 보고서를 넣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알릴 의무 위반 해지 뭐 이제 보험금 부지급 해지 안내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 우선은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사정이 적절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을 하느냐 자기 직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손해사정인은 일단은 보험 계약자 당사자나 아니면은 보험 계약자 보호자를 면담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 사고가 접수가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보험 사고라는 거는 한 보험 계약자가 입원을 하고 입원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보험이 있으면은 보험 설계사의 도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의료기관의 원무과하고 도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사건이 배정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뭐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 계약 당시에 어떤 건이었는지 그 청구서를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이내에 진료 기록이 있었다. 뭐 근데 진료 기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런 케이스가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손해사정 있는 이 사고를 맡으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계약자 보호자하고 이제 만나요.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 건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보험계약자는 몰라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도 없이 이 손해사정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보험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해 나간다라는 게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손해사정사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와서 면담을, 디테일한 부분은 면담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의무기록이나 이런 걸 열람을 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열람을 해서 그 건으로 가지고서 다시 면담을 해서 전후 사정을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포함시켜가지고 넘겨야만 이 해지 판단에 대한 중요한 그 내용으로 이게 성립이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그 중간 보고서라고 해서 그냥 보내버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해지를 안내를 해버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 이제 절차적인 어떤 그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냥 1차 면담만 하고 면담조차도 자체적인 디테일의 면담이 아니고 그냥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동의하냐 그다음에 의무기록 그 열람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의무기록 열람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진료 어디에서 진료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사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의사 진찰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해지 안내가 나오는 거고. 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세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진료 사실을 보험 계약자가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진료 사실을 보험 계약자가 인정을 하고 여기 뭐 완치니 뭐 이런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진료 완치.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진단받고 치료 중. 이두 개나 표시가 돼 있는 이상한.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건이 해지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세 당사자 중에서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아, 자기들 편의대로 지금 일을 처리했다.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면담을 거치지 않고, 또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올바른 경유, 보험 가입 경유를 갖다 받지도 않고, 또 보험사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보험 청약 당시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 진료 사실이 피드백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뭐 예를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험 설계사한테 요청을 하거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심사가 의도적으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심사조차도 안 한 건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의 문제, 손해사정 플러스 청약 심사의 과정의 문제.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판례는 그렇게 나와요. 그 판례 대법원 판례에는 그 보험 심사에 책무가 있다. 보험사한테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해지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보험 설계사가, 지금 나는 여러 상품을 보험 설계사가 가입한다는 것도 내가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도 누구나 이제 보험은 접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가 이 보험을 들어라, 저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보험 설계사 영업이나 아니면은 그 보험 상품을 파는 그 전문 업체가 하나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의 보험을 파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판매 대행업이라는 게 있냐, 보험 판매 대행업. 그래서 그 대행업을 설립을 하고 보험사 상품을 가져다가 이제 보험 영업점에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보험 설계사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명함에도 적시가 돼 있는데, 자기가 자격증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보험 설계 자격증,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자격증은 누가 발급을 하는 건지, 민간기관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설계사의 이제 고의 누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의 누락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보험 설계사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해 주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3개월 이내 진료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보험계약 체결하면서도 서명조차도 첫 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보험계약자가 그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더군다나 이 고지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는 알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자하고 청약을 한 다음에 동생에게 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카톡으로 전달해서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도 해지되고 보험도 못 받습니다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황당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 보험사와 보험 상품을 파는 대행사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보험 대행사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조건 보험을 청약을 한다. 그러니까 뭐 설사 보험 계약자를 속이더라도 아니면은 고의로 뭐 기망을 해서 누락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자기가 마치 그 보험 심사 평가사인 것처럼 자격증을 쉽게 말하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거 본 사람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좀 줄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보험 상품 새로운 거 그러면 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는 솔직히 얘기한 게요. 3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솔직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기네 건강 상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치료했던 그 내용 중에서 뭐 CT라든지 MRI 찍은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달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달을 받은 걸로 나오고. 근데 왜 그 부분에서 이제 보험 계약자한테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겠지만, 당연히 의사소견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청약서에는 또 이렇게 좀 표시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절차상에 좀 문제를 한번 제기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살짝 보면 이게 이제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전자청약서예요, 전자청약서. 전자에 의한 보험 체결 동의서. 자, 이렇게 청약서를 받으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부동산 계약이라고 해도 이제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쉽게 말하면 똑같은 계약서를 서로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증거가 되니까. 이 전자계약서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전자계약서의 문제는 뭐냐면 보험 계약자가 전자계약서를 해요. 서명도 물론 또 설계사가 막 자기가 하고 막 이랬지만 첫 번째만 서명하고 잘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 청약서가 그 본사 시스템 보험사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전자 시스템 이게 그리고 사인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체크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체크한 것이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꾼다, 그러니까 의존한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청약서가 일반 계약처럼 그 계약 당사자도 가지고 있고 보험사도 가지고 있고 뭐 보험 설계사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삼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도 이미 독립적인 영업점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다르니까. 서로 책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실제로 보험 계약자가 이 청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청약서를 이메일로 작성을 하고 그걸 내가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기 걸로. 근데 보험 계약자가 실제로 그런 이메일도 없고는 없고 컴퓨터도 잘 모르고 휴대폰도 잘 못 다루고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이제 그 설명도 안 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사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자계약서만 가지고서 그 전자계약서 청약서만 가지고서 만약에 보험을 청약을 하고 보험 사고가 터졌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을 하느냐 이거죠. 이 보험 청약서가 100% 진위가 있다. 100%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야 이거 살짝 고쳐가지고 저거 체크 안 한 걸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거 그냥 해지 안내로 해버려. 이거는 뭐 그냥 밀어붙이면 돼.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전자청약서에 대한 효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뭐 이게 그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보험 설계사가 고지를 안 하고, 보험사가 그 심사를 안 하고, 또 엉터리 체크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보면은 치료 완치인데, 또 옆에다 진료 중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치료 완치하고 진료 중이 동시에 체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러면 이런 것도 제대로 보지 않을 정도의 심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사인조차도 갖다가 복사를 했는데 그 진위 여부도 확인을 갖다가 안 하고 어쨌든 이게 보험 청약이 성립이 돼서 보험 계약이 성립이 돼가지고 보험에 대한 청구가 간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알리무 무효, 부지급 무효 안내가 절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철회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그 체계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확인도 해가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실제 당사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고, 그 일을 업무를 처리하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보험계약자나 보험계약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일이다. 그리고 그 K사의 손해사정사가 하는 얘기로는 대리인을 정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대리인을 정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험계약자나 보험계약자 보호자가 대리인을 정한다는 건 뭐 어떤 의미예요? 변호사 또는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험 청구를 해서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보험료 청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해지가 왔어. 그러면 해지가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보험료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해지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 낸 것만 환급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사가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보험 계약자는 권리가 있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험이라는 취지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손해사정사가 얘기하는 대리인 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그런 상황에서 보험금조차도 못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돈 주고, 손해사정사를 돈 주고, 보험 계약자가 선임을 한다? 그리고 그런 선임을 해가지고, 보험 대리인한테 대리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도 사실은, 아, 보험 설계자가 그, 그 진료 사실을 알았다는 녹취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설계 청약을 해가면서 했던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조차 없었다. 그런 전후 관계가 없이 그냥 보험 계약자가 그 보증의무를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했는데 우리가 입증할 건덕지가 없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나 이거 안 했어요. 난 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 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와 보험 설계사가 얘기가 틀리면 그럼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걸 증명하는데도 어려울 테고. 근데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보험 설계사가 워낙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무조건 그 철회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삼자 과정에서 이 절차적인 어떤 지금 하자가 있다. 알릴 의무 해지 안내, 그 부지급 안내, 그 안내하기 전 단계의 프로세스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철회도 요청하지만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문제를 알아야.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보험을 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보험을 든다거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보험을 이제 다시 바꾼다거나 이럴 때 그 진료를 받는 과정에 요즘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파도 보험 문제 없어요. 누가 도대체 보험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보험 들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이런 해지 안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면 보험사가 만약에 충분히 그 보험료 수임을 받았으면은 뭐 이제 절차적으로겠지만 요즘에 2년까지도 그게 해당이 되는 거 나오는 청약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건은 3개월 이내에 관한 그 진료 또는 의사 소견 문제에서 대해서 그 문제가 되는 이슈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더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절차적으로 할 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지 무효 철회가 안 될 때까지는 대법원의 그 저기 뭐야 판례를 대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 정도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 해선 그냥 불이익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 나중에 판례 대법원까지 가서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불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차적인 부분을 충분히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한 내용을 그 음성을 글로 써서 그걸 다시 좀 AI한테 부탁해서 이 내용을 좀 이제 안내를 해달라 해서 그거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